미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의 한 호텔. 룸서비스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호출벨이 울려 문을 열자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로봇. 호텔 손님들에게 물건 배달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대쉬입니다. 오늘 좀 거창하게 이 자리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AI 관련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사회 모든 영역 분야에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걸 제가 인지하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상임위 행사를 AI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거 준비하느라 지역에서 경황이 없지만 최소한의 부끄러움에 대한 면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절박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AI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사회를 맡으신 분을 포함해서 또 발제자분들 또 패널분들이 속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열심히 준비를 AI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그래도 단 한 차례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AI 관련한 이 토론회를 좀 남겨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다는 배경과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문화체육관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슈밥이 2016년인가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저것이 무엇인가 다 했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언가부터 시작해서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도래한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생활 양식 전반에서 예기치 못한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인공지능, 다 인공지능의 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자료 문제, 또 3차원 그 기술에 관한 문제,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바이오 기술 여러 가지 이런 혁신적인 과학기술 덕분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시공간을 넘어서 연결되는 편리한 서비스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두 가지 점을 저는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술 결정론의 함정을 벗어나서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는 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술이 모든 사회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주장이 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간 정체성의 혼란, 노동의 소외, 인간관계 상실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발 하라리 잘 아시죠?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인공지능의 차별화는 인간의 의식과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인간의 삶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존과 창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과 함께 콘텐츠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콘텐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주목받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기술은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고 기존의 문화 영역을 융합하며 기술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릴 새로운 콘텐츠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문화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조산업을 키우는 한편 혁신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배제와 낙오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기술 감수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문화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 공공 데이터를 개발하여 국민의 문화적 수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스마트 관광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오고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으로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참다운 인간다움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문화체육 관광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들을 여기 앞에 가장 앞에다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빠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지만 해서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 때 사람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미래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제 생각은 사람에 대한 강조이긴 하지만 이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엄청난 이 공포가 이 말들에 스며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17년 9월부터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면 과학기술,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기술,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은 앞서 있지 않고 아마 뒷전에 밀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들도 그 구성을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안민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작년 한 19년 전반기부터 해서 이 고민을 주무부처인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이사가셨지만 이 깃발을 내것인 분이 박양호 장관이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무엇인가? 4쪽을 보면 4쪽 상단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미 이제 우리가 진입해 있다고 보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사람의 몸으로 한번 이게 치환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사람 몸에 보면 근육과 이제 뼈 이쪽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 것이 아닌가.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순환계나 그다음에 뭐 한의학이 세계하는 기의 흐름 이런 쪽에 어떤 기계의 대체가 이루어졌고 3차 산업혁명에는 신경계 쪽에 어떤 기계에 의한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쭉 우리 말단에서부터 인간의 몸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어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가장 마지막 단계인 우리의 전두엽이 결국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다음에 삶의 편리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함께 했습니다. 반면에 노동 소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그 다음에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공동체 시민사회가 위협될 것이다,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봇 AI 이런 자동화를 인해서 노동 시간이 축소되고 노동소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AI에게서 패배를 당한 이세돌 기사가 최근에 작년인가요? 프로 기사직을 그만두겠다라는 선언까지 한 거죠. 그만큼 그 충격이 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동소외라는 것이 결국 지금 취업이 지난달에 56만 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60대 이상이 51만 명을 차지했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단기형 일자리고 공공 부문에서 주어지는 일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가세가 오히려 감소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젖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통계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개념의 변화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뭐 나노 기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트랜스 휴먼 뭐 포스트 휴먼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그 1990년대 말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뭐 USB 같은 것을 이제 꽂으면 뭐 갑자기 무슨 이수렁이 되고 갑자기 뭐 메시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들로 인해서 능력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인간이 무엇이지? 이게 생각하는 기계인가?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혼란의 상태로 빠지는 그러해서 사회윤리 규범이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미 우리는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지능화를 이제 지향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창작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술 창조로서의 인공지능이 가지는 이제 위상의 문제 이 부분도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창작 소비 활동이 결국 거대 문화 자본의 영향력 그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경험을 이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제 체험 비용,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살 수 있는 이 경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이 소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제약 없는 이제 확산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모든 것이 연결된 경우에 결국은 개인의 정보 침해 문제, 그 다음에 소설 1984에서 상정했던 감시 통제 사회에 대한 위험도 이것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로봇 중심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로봇 밀도로 봐서 작년까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밀도를 봤을 때 작년까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710대, 그다음 2위인 싱가포르가 658대였으니까 이것도 많은 격차가 있는데 3위인 독일과는 아주 2배가 넘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최근에 보면 고속도로 요금소에 임금 노동자들이 그 시위를 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식당을 가면 주문을 이렇게 키오스크로 해서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라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라는 문제들. 그래서 결국 이미 우리 사회는 기술이 이제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기술을 하나의 변수로 놓고 보고 사회 문화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봤을 때 그 두 개의 조합으로 하면 4개 경우가 나오겠죠. 기술이 약한 사회, 사회 문화의 그런 구조가 약한 사회에서부터 기술이 강한 사회, 사회 문화 구조가 강한 사회일 텐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이 강하고 사회 문화도 강한 나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위적인 차원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기술과학 중심으로 해서 이미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기술 파트를 맡는다면 작년에 뒤늦게나마 출범한 문체부 주도의 사랑과 문화를 생각하는 TF팀은
또 다른 한 축인 사회문화 파트를 맡아서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조화롭게 굴러가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7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과 문화 이것이 조화롭게 공존을 할 때 결국은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포용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역할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7쪽에 보면 인간 다움을 지키는 문화, 그다음에 8쪽에 문화의 확장과 새로운 문화 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창작, 매개, 향유라고 했을 경우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 인재 양성, 창조 투자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기술 문명 발전에 따른 문화적 소외 충격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놀이라는 말로 표현되긴 했는데 창조적 활동이라는 말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몇천 년 전에 농업혁명 시대에서부터 2020년 지금 시점까지 쭉 흘러온 과정을 지켜볼 때 대다수의 인류는 농업혁명 당시에는 무의미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노동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점점 더 지나서 지금까지 이르면서 소위 과거에는 유한계층으로 치부됐던 쪽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가를, 한가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는 발전이라고 보는데 발전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이 아니라 2200년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각을 확장을 해보면 결국은 더 큰 방향으로, 더 큰 비중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쪽이고, 해방된 그 시간들은 결국 문화, 체육, 관광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쪽 이후부터 해서 내용들은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노동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놀이라는, 또 말씀드린 대로 창작 활동이라는 것과 그 비율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 것인가라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은 줄어들 것이고 놀이와 창작 활동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쪽부터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문체부 주도로 해서 전개할 그런 문화정책의 과제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해서 15쪽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이건 아까 전에 그 안민석 위원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이 내용들이 20년 예산으로 해서 다뤄졌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좀 미성숙한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20년, 21년 다음 연도 예산 작업에 여기 있는 과제에서 적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산에 잘 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 발제문에 최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빠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 사람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문체부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고민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AI 시대 스포츠 과학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분야에 대한 부분에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불과 전기와 같은 아주 혁신적인 부분을 바로 인공지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의 요약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정밀도 높은 분석 가능한 부분의 시스템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IoT와 조합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자세라든가 또 앞으로 일어날 부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의 시스템 부분들을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최종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AI라는 부분으로 완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인공지능 사례를 보게 되면 하키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GQ라는 부분에 로직 Q한 부분에 대해서 고정밀 분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딥러닝 딥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의 가장 최적화된 부분을 AI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또 프로페셔널한 부분에 어떤 내셔널 하키 리그라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골프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골프 클럽 내지는 플레이어에 대한 부분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AI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싱 부분입니다. 복싱 부분에서도 이 AI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에 대한 최적화된 부분의 어떤 스킬이나 기법들을 이 AI 시스템에다 반영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AI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자, 스포츠 산업은 앞으로 AI 부분의 핵심을 갖고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발전 예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다음에 AI 부분을 이용한 부분에 코치에 대한 부분에 AI 시스템을 보게 되면 색상으로 구분해서 코치가 지정한 자세와 일치했을 때 색깔 구분으로 해서 코치가 지정한 정확한 부분이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이 오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놓치고 가는 부분 때문에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부분들의 AI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에선 정확한 심판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고 이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웨어러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포츠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패턴 학습을 하고 파텀이라는 부분의 AI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인공지능 패턴 학습을 하고 있고 기계학습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파텀 프로라는 AI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머신러닝 재활 운동까지도 가능을 하고 만약에 어떤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부분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부분을 AI 시스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재활에 대한 성공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동 범위에 대한 인공지능 구형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선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취약한 부분들, 특히 어떤 신체적으로 가장 많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AI 시스템에 반영을 한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고급 물리치료가 가능하죠.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했을 때 신속하면서 또 안전한 부분에 어떤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센서 부착형 웨어러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다리 부분에 웨어러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부착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AI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AI 시스템을 선수 다리에 부착을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부분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축구 스타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축구 스타가 어떤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도 AI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첨단 기술을 영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을 해서 경기 분석한 부분에 최적화된 선수에 대한 부분에 어떤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딥러닝과 머신러닝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선수에 대한 움직임을 모델링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차후에 큰 선수로 어떤 대형 슈퍼스타의 선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한 핵심이 바로 3D 이미지입니다. 선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3D 형식으로 포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고 앞으로 이 부분을 최첨단 과학으로 스포츠 부분과 같이 연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계에도 확산을 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AI 분야는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스포츠 분야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KT 위즈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 KT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문하는 스포츠 관객에 대한 부분의 재방문율을 또 AI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 분류를 했을 때 방문율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분석을 물론 스포츠 분야하고 조금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구 통계 분석 들어갔고요. 고객에 대한 부분에 방문 시점에 대한 평균 분석, 또 여기에 티켓팅에 대한 외부 요인들, 또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에 참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한다 보면은 최적화된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방문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현재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뽑고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개발한 바로 스타 중계 플레이어 성공률을 높이는 AI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의 플레이를 추적을 하고 AI 시스템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플레이가 성공할 확률을 추적을 하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베이스볼 부분에 적용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존 AI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는데 세이지 메이커라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특징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은 바로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구축 학습된 구현에 대한 실행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해서 AI 지금 만들었던 아까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에 AI 기능에 대한 시스템 설명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 준비는 다 해왔는데 어쨌든 요약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배경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기법과 이제 앞으로의 추세 요거를 잠깐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자, 보통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다양한 기법으로 그 인공지능의 핵심인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주로 이제 분석하는 기법 중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바로 적중률입니다. AI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스포츠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바로 적중률이라는 중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갖고 이 관련 있는 변수들을 조합했을 때 좀 더 스타플라이어라든가 아니면 적중률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린 간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AI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예측 분석 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객 관심에 대한 증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활용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예, 가상현실 플랫폼. 자, 우리가 직접 우리가 몸을 띄어서 선수들에 대한 역량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가상현실을 통해서 선수들에 대한 최적화된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은 바로 센스에라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상현실로 운동선수의 능력을 측정하거나 이 부분을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은 미국 풋볼 리그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축구에서 진행된 부분이지만 다른 운동 부분에 다른 부분에 농구나 축구라는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장점이라는 것은 바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몸으로 겪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구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실제 선수들이 얻는 어떤 그 역할보다는 가상현실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서 얻는 어떤 부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걸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AI 효과를 진행을 하고 스포츠의 AI 분야를 진행을 했을 때 향후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또 어떤 정부기관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가속화된 부분의 효과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바로 2030년이 됐을 때 630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GDP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진흥화 사업에도 토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분야는 바로 의료와 제조 분야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우리 이 부분을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이 아직 그런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속화시켜서 우리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적인 분야에 AI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가 요약을 잠깐 하자면 좀 이제 표가 길어서 그런데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예, 이 분야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인력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바로 전문가 양성이죠. 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이 전문가 양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토대는 바로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겠지만 경제적 효과 창출도 있어서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자, 저는 지금 스포츠 과학 분야로 테마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은 단지 스포츠 분야만 요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융복합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과 의학과 법학 이런 부분들이 모두 스포츠와 융합을 한 상태로 AI라는 토대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이런 분야를 모두 망라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데이터 분석 양성 과정이 적극적인 토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기관 내지는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했던 경제적인 효과 창출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제가 요약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관광 분야도 사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정보기술 도입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관광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 도입,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영향,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 관광 분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를 둘러싼 변화인데요. 아까 그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얘기가 우리 관광 분야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관광 분야가 변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파고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나셔서 인공지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사실 그 관광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어떤 영상 인식이라든지 또는 자연어 처리 또는 그 음성 인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사례고,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 이 관광 분야에는 최근에 이 언택트라고 그래서 이 키오스크가 상당히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키오스크가 관광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향후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관광 분야에 도입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이런 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이 이른바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관심 경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는 것도 상당히 좀 인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계단도 곡성에 있는 찻집인데요. 이 계단이 그냥 계단이 아니라 사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 위한 그런 용도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미술관의 관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앞으로는 어떤 그런 미술관도 이런 사진 찍기에 좋은 어떤 그런 형태로 좀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변화가는 측면들을 분명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관광업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숙박과 관련된 아주 새로운 회사가 나와서 상당히 좀 괴롭힘을 좀 주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른바 온라인 여행사라는 것이 등장해서 저희가 OTA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OTA가 수수료를 거의 뭐 한 18%에서 한 25%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OTA를 우리 숙박이나 여행 쪽에서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이걸 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인공지능의 도입, 관광 분야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영화 패신저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이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밑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저희 관광 분야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로봇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활용 측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추천 서비스, 관광지 추천 서비스라고 한다면 요즘 이러한 그 지금 영화에서 보시는 장면처럼 바텐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바텐더 로봇은 역삼동에 있는 커피바이 이제 K라는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로봇은 힐튼 호텔에 있는 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컨시어지 로봇입니다. 이 콘이라고 하는 컨시어지 로봇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IBM사의 그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귀엽지만 이 로봇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자연어 처리 이런 걸 가지고 관광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컨시어지니까요. 다양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하고 보실 텐데 이게 지금 주방에 있는 주방 로봇입니다. 이것은 보스턴에 있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주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 관광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조리를 전부 다 이제 로봇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은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음식을 소비자에게 건네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광 분야에서 인공지능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른바 저희가 이제 라이사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AI,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서비스 자동화. 그래서 저희가 라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라이사가 지금 관광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라이사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없는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바노프와 웹스터 작년인데요. 전 세계 약 1,000명 정도의 이제 로봇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 로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호텔의 리셉션, 그다음에 하우스키핑, 그다음에 음료, 식음료, 그다음에 관광지 가이딩, 또 자율운전 이런 데 로봇을 쓰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관광 분야에서 이 AI, 로봇을 쓴다는 것이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관광이 통제된 환경이기 때문에 로봇이 활용하기 좋다. 또 셀프 서비스 기기에 인공지능을 가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또 다국어 기능을 제대로 지원한다면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관광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인터페이스가 휴먼 투 휴먼에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에 로봇을 쓰기는 적합하지 않다. 또 현재 수준에서 인공지능의 다국어 서비스는 큰 신뢰가 없다라는 우려를 보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그 업무에서 어떤 감정이 어떻게 필요하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독자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과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이제 사람이 있는 인공지능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죠. 일자리는 업무의 특징이 한쪽 극단에 아주 반복적인 업무가 있고 한쪽 극단에 아주 창의적인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반복적인 업무들은 5년 내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규칙적인 일들은 10년 내, 최적화는 앞으로 한 15년 내면은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런 분야에 그리고 그 관광 분야에서 지금 직무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가? 좀 복잡하고 또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한남 교수님께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호텔관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자문하게 되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서 앞으로의 직무에 대비하게 할까, 또 변화하는 세상에 대비하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고려대학교의 구타라고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가 왔었는데요. 사실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에게 양보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양보할지, 또 얼마나 양보할지, 또 무엇인가 잘못되면 고객이 누구를 탓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고 사실 정보기술과 관련돼서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설프게 됐을 때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 관광부에 조금 더 잘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관광 분야에서는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키워드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관광 산업의 업을 좀 재정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관광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용어,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는 관광의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고객들의 어떻게 좀 증강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호텔들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객실에서 그 가상현실
HMD라고 하는데요. 그런 안경 같은 걸 쓰고 또 증강현실 같은 거를 또 객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또 우리 호텔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그 호텔 분야가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AI 스피커 또는 AI를 활용한 챗봇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KT의 뭐 기가진이 아까 말씀했던 왓슨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OTA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호텔들이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단순하고 규칙적인 업무는 좀 대체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 인식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호텔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래서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른바 일드 매니지먼트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끝으로 사실 또 이 우리 관광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급여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들은 지금 그나마도 또 인공지능 로봇으로 치환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새롭게 좀 일자리 만들고 사람과 또 로봇이 또 인공지능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좀 고민하는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강한 종이지만 이것은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